자, 그럼 이제 성폭행 또는 성적인 폭력 환자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뭐 모든 환자들에 있어서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내용이겠지만, 특히 이제 성폭행, 성폭력 피해자라고 해서 너무 그렇게 안정 쪽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실제로 또 중요한 손상들을 놓칠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성폭력이 그냥 일반적인 폭행과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의외로 뭐 손상이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손상이 처음에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분명히 있다. 어찌되었거나 어떤 피해자의 최우선 순위는 손상과 건강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외상처치에 준해서 시작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이제 뭐 성폭력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또 고민스러운 점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 뭐 신고해야 되는데 어디로 이송해야 되는데 또 이거 뭐 증거 채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좀 고민스러운 것들이 많겠지만, 그런 이제 윤리적인 문제 또 법적인 어떤 추가 조치 이런 것들은 손상 처치와 구조 이후의 문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환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심리적인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다른 주변 사람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모르는 게 좋겠죠. 간혹 가다가는 이제 성인의 피해자인데 가족이나 보호자들의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했을 때는 그때는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어떤 환자의 비밀 상황을 가족들에게 모두 공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특히나 이제 뭐 부부 간의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떤 성적인 폭력을 당했을, 부부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폭력을 당했을 때, 그럼 보호자인 어떤 배우자한테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요. 또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물어본다 하더라도 이 환자의 비밀 보호 부분에 대한 것은 주의를 하여야 한다. 단지 이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뭐 보호자에게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성인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의식 상태가 떨어지거나 심각한 어떤 손상으로 본인이 정확하게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한다면 뭐 그런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해야 할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되었거나 원칙적으로는 비밀 보장이 원칙입니다. 최소한의 침습적인 검사 그리고 경험 많은 의료진의 자문과 처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성폭력 상황에서, 성폭행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제 늦어지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고요. 있지요. 뭐 본인이 주저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 기타 등등. 네. 치료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 이제 응급히임약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쓰고 늦어도 72시간 안에는 써야 이게 어느 만큼의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린다면 그때는 임신이 돼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신체적인 증거가 변하거나 없어지게 되는데, 멍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없어지지는 않지요. 근데 이제 뭐 가볍게 긁힌 상처라든지 뭐 꼬집은 흔적, 뭐 물린 거 아니면 찰과상, 이런 가벼운 상처들은 한 2, 3일 안에라도 없어지거나 모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있었지만 나중에는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그 가해자의 어떤 채모라든지 정액, 타액, 피, 뭐 이런 어떤 직접적인 어떤 증거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성폭행을 당하게 되면은 본인이 이제 좀 더럽혀졌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샤워를 하거나 씻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게 된다면 법의학적 증거가 같이 소멸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샤워나 목욕을 하기 전에 이런 증거를 채집을 하는 그러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문제는 이제 그렇게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때는 이게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완전히 안전하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전국에 완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폭력 응급 키트라고 하면 성폭력 증거 채취 응급 키트 해서 이 여성가족부와 복지부 여러 가지 단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이런 키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키트가 아마도 구급차 안에는 비치되어 있지 않을 것이고요. 아마 본부에는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경희대 응급실만 해도 이 키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환자들을 어디로 보내냐면은 경찰병원이나 이런 특수병원으로 보내서 증거 채취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뭐 아주 어려운 일이거나 복잡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아직은 그런 신고라든지 증거 채취의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완전하게 구비되어 있지 않다. 이 키트 안에는 펼쳐보면 이런 여러 가지 동의서들부터 그 다음에 이제 다친 부분을 손상 부위를 기록하는 것, 그리고 피를 검사할 수 있는 면봉이라든지 튜브, 그리고 음모나 이 헤어를 그러니까 털이죠. 털을 걸러낼 수 있게 빗이라든지 장갑, 주사기, 뭐 기타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이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이것이 이제 이전보다 많이 이제 개선된 형태입니다. 88개의 구성 물품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전까지는 없었던 것 중에 추가가 된 것이 혈액이나 소변에서 약물, 알코올 검사가 가능한 검사 단계와 심리적인 어떤 안정, 그리고 심리 검사에 대해서 기술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추가해서 새로 만들었다. 속옷이나 이물질 수집을 위한 봉투, 대중소 여러 개가 이제 추가가 됐고요. 슬라이드, 면봉, 혈액 채취형 EDTA 튜브, 그리고 손톱깎이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키트를 열면 동의서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본인의 동의하에 채취를 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 채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외상 처치밖에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의서는 본인 기재사항을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피해자가 이제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이거나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정신질환이나 발육지연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관계인, 즉 친가족 중에서 서명할 수 있다. 또 담당 의사가 입회자와 함께 확인하고 서명하게 된다. 이 단계들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물질이나 겉옷, 속옷을 종이봉투에 각각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신체에 남아있는 부스러기를 면봉과 빗으로 잘 이렇게 털어서 채취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침 또는 정액, 어떤 얼룩이나 타액이 있다면 이걸 채취하게 되고요. 가해자가 흘린 음모가 있다면 채취하고요. 삽입의 시도가 있었을 때는 생식기에서 증거 채취를 하는데 생식기에서 증거 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진 검사를 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현장에서 시행한다는 것은 뭐 불가능한 일이고요. 또 준비가 되어 있는 곳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실제로 삽입 시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콘돔을 끼거나 했을 경우에는 정액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이 있다 없다가 뭐 결정적인 어떤 사건의 증명은 아니다. 또 이제 질에 삽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항문에 삽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 경우에는 그 항문이나 직장에서 증거 채취를 하게 되겠고요. 또 구강으로 어떤 강제적인 어떤 성적인 시도가 있었다면 구강 내에 증거 채취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혈액 샘플과 소변 샘플을 채취해서 어떤 감염이라든지 임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성폭행 증거물, 뭐 옷과 소지품들 있겠고요. 성폭행 증거물 중에서 의학적인 검체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학적인 검체물이라고 한다면 음모, 아니면 이제 뭐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잡아당기다 보면은 머리카락을 뽑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피해자의 머리카락, 이것은 이제 누구인가를 특정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도말 검사, 정액 채취, 그리고 균 배양 검사, 그 상대가 어떤 상대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질병 상태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에이즈, 성병, 기타 등등에 대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배양 검사가 필요하다. 혈액과 마른 혈액 같은 것들을 이제 잘 도말을 해서 보내게 된다면 유전자 정보로는 특정인을 특정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자료가 될 수가 있겠다.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의 의학적인 검체물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피해자 기록용, 동의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본인 서명, 며칠 몇 시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본인 동의가 있어야 이 모든 증거 자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언제 사고가 발생했는지, 언제가 검사한 시간인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행위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굳이 뭐 하나의 체크를 한다기보다는 정확하게 기술을 해놓는 것, 그리고 사정이 있었는가, 뭐 이제 이런 것들까지도 다 기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폭행 후에 뭐 걸레나 수건으로 닦았는가, 샤워나 목욕을 했는가, 아니면 질세척을 했는가, 또 구강에 어떤 뭐 삽입하는 시도가 있었다면 구토를 했거나 이를 닦았거나, 음식을 먹었거나, 항문에 어떤 삽입이 있었는데 대변을 보았다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증거가 있고 없고가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검사를 한 당시의 상태가 어땠는지가 정확하게 우리가 기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한 2, 3일 이내에 다른 어떤 성적인 행위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런 증거 채집과 채집된 결과에 대한 해석이 좀 더 주의를 요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또 어떻게 검사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법의학적 증거 채취 중요합니다만 일단은 치료가 우선입니다. 치료가 우선이기 때문에 외상 환자에 준해서 치료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산부인과적인 병력, 뭐 출산을 했었는지, 임신을 한 적이 있었는지, 과거 마지막 생리일은 언제인지,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한 산부인과적인 어떤 병력 필요합니다. 그리고 손상 부위가 어느 정도이며 얼마나 큰가, 감염에 대한 배양검사 치료, 그리고 예방적인 항생제, 성병에 대한 예방적인 항생제와 예방접종,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사후 피임약, 그리고 정신적인 지지, 그리고 집에 보내서 혼자 그냥 참으세요 아니고 향후 괜찮은지를 계속적으로 추적 검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진찰 순서는 1단계로 일반적인 외모와 태도, 손,
손은 이제 겉으로 노출되어 있으니까 상대와 어떤 접촉이 있었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들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 몸싸움이 있었다면 손톱 밑 같은 곳에 상대의 어떤 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피부의 일부가 손톱 밑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손 같은 경우에는 활력 징후를 측정을 하고요. 또 타박상이나 묶이는 적, 왜냐면은 강제로 제압을 하려고 할 때 손 쪽을 상대가 잡거나 묶을 가능성이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2단계로 전완 상박 겨드랑이, 어떤 억제의 흔적, 타박상, 찰과상, 또 혹시라도 주사바늘 같은 강제로 어떤 약물을 투여한 자국이 있는가. 자, 손으로부터 팔로 겨드랑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 귀, 두피, 구강치아, 고막, 손상 여부, 머리가 뽑힌 흔적, 이런 것들은 다 몸싸움이라든지 어떤 물리적인 폭행의 증거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목, 가슴, 몸통, 복부, 이렇게 내려오면서는 좀 분상이라든지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손상, 뭐 깔림, 뭐 외상,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 그리고 가슴, 등, 둔부까지 검진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쭉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채찍이라든지 허리띠 같은 걸로, 이것은 모양상으로 봐서는 허리띠 모양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자국들, 그리고 이것은 뭔가 둔상으로 막대기나 몽둥이 같은 것으로 여러 번 가격을 해서 생긴 어떤 타박상 같아 보이고요. 이것은 안면에 있는 타박상, 그리고 입에 재갈을 물린 흔적, 이러한 상처의 근거들이 다 어떤 폭행을 의심하게 하는, 또 폭행과 함께 성적인 어떤 폭행을 의심하게 만드는 증거들이 될 수가 있다. 생식기와 항문 검사는 뭐 현장에서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일단 외음부와 항문을 외부에서 먼저 관찰을 하고요. 주변에 열상, 찰과상, 타박상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질경을 통해서 질 안쪽에서 출혈 또는 이물질, 털, 정액. 보통 이제 정자가 질 안에서 이제 며칠까지 살 것이냐 논란의 여지가 되게 많은데, 일단은 3, 4일까지도 정액은 검사상 양성은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생존 가능성으로 보면은 대부분은 이제 이틀에서 3일, 2, 3일까지는 살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이 가능한 것은 4, 5일까지도 확인은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연히 검출될 가능성은 떨어지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정자가 없다라는 것이 성폭행이 없다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항문 주변과 직장 수지 검사, 필요하다면 직장경 검사를 통해서 항문과 주변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질 옆쪽으로 이렇게 성폭행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의 관계를 가질 때 준비된 상태에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삽입을 하게 된다면 좀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소아나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해부학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런 강제적으로 삽입을 하게 되면 좀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힘을 가해서 또 삽입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주변에 멍이 들거나 피가 나는 혈종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항문 주변에 이런 식으로 멍이 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긴 면봉을 통해서 질이나 주변의 어떤 증거물을 채취를 하게 된다. 자, 법의학적 증거 보존의 원칙은 오염을 피해야 하고요. 또 빠른 시간 내에 수집해야 하고요. 적절하게 다루고 정확한 라벨을 붙여서 보안을 지키면서,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증거 채취를 해서 A라는 사람이 증거 채취를 해서 B라는 사람한테 맡기고, B라는 사람은 C를 시켜서 보내고, D라는 사람이 받아서 검사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이 건너가게 되면은
이제 증거의 신빙성 그리고 안정성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 사람 숫자가 인볼브를 해서 가장 빠른 상태로 검사실까지 전달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연속성을 유지한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응급처치 및 치료. 신체 손상에 대해서는 생명의 손상을 줄 수 있는 손상에 대한 응급처치, 그리고 기타 상처에 대해서는 소독하고 밴디지하는 1차 처치, 적절한 소독, 부목 고정, 또 항생제와 파상풍 접종, 그리고 통증과 불안을 위한 보존적인 치료. 자, 가임기 여성의 경우 성폭력 결과에 따른 임신 예방으로 응급히 임약을 처방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고 나서 끝은 아니에요. 반드시 다음 생리일 이전에 재검 필요합니다. 자, 임질, 클라미디아, 에이즈도 있을 수가 있고요. 매독, 사실은 요새는 매독 에이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비형 간염도 간혹 가다가는 성관계를 통해서도 전파가 될 수가 있는 병입니다. 2주 후에 성병 및 상처에 대한 평가 및 재검 필요하고요. 3에서 6개월 에이즈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자, 총정리입니다. 일단은 이런 성적인 폭력이나 폭행 상황 상당히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너무나도 큰 상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어떤 심리적인 안정이 제공돼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이제 정확하게 검사를 하고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완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100% 완전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적절한 초기 처치, 의학적 도움이 가장 우선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손상, 외상이 있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심리적인 비치지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증거 수집과 신고를 독려합니다. 성폭력 키트, 연습해봐야 돼요. 법의학적인 증거 자료들의 관리와 이송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시간에는 성폭력에 대한 내용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